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생겨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오후 1시에 강성범 TV에 출연했고요. 저녁에 정봉주 전 의원하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11시에 갑자기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별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없네요. 좀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성범 TV의 이제 헬마우스 임경빈 씨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경빈 씨가 아마 지금 뉴스드 라이브에 출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조사를 깊게 많이 했고요. 생각보다 핵심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방송 끝나고 헬마우스와 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헬마우스가 촉도 있고 파고드는 힘이 대단해요. 오늘 헬마우스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분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분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총무비서관, 관리비서관을 했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국토부 1차관으로 갔을까?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담당입니다. 2차관은 도로 담당이고요. 옛날에 그게 건설교통부였잖아요. 그래서 건설 쪽이 1차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김오진 씨죠. 인수위 때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언론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 이전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은 김건희 씨와 자주 소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국토부와도 협의를 했다라고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저도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헬마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헬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양이원영 의원하고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이원영이 그 의원이 민주당 의원 한 10명 가까이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일본 의회 앞에서 갔어도 항의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야당도 만나고 또 제일 중요하게는 일본의 언론사를 굉장히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외신 기자들 간담회를 또 특별히 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일본 내의 여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언론 통제도 되고 또 일본 국민들 특징이 관에서 결정하면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수 방류를 당연시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 10명이나 와서 반대 운동을 하고 이게 일본 언론에 나오니까 일본 여론이 지금 동요하기 시작하는 상황인 겁니다. 일본의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도 야후 재팬이라든가 다양한 커뮤니티라든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무응답층이 많습니다. 무응답층이 아주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이 지금 반대한다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오늘 양이원영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고무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휴가철이 끝난 이후로 늦추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그 정봉주 TV에서 마지막에 말 못할 키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일본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일본 하원 의석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460석인가 480석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이라는 연립여당이 한 300석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야당이 한 140, 5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97석이 입헌민주당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민주당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민주당인데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일본 민주당도 좀 수박이에요. 일본 민주당도 좀 수박이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민당은 당원이 한 120~130명 됩니다. 자민당은. 그리고 이제 공명당이라고, 이게 공명당이라는 당이 무슨 당인가 하면은 불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당이에요.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불교가 있습니다. 일본 불교가 지지하는 정당인데 여기도 의석수는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석, 40석 정도 되는데 당원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30~40만 명 돼요. 근데 일본 입헌민주당이 당원 수 한 10만 정도 되는 당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일본 사회당이었어요. 옛날 분들은 좀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도이다 깎고 사회당 당수, 그다음에 무라야마 총리까지 했죠. 그분들이 있을 때 일본 사회당이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없어지고 자민당이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면서 그 자민당이 그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또 중도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세력을 넓힙니다. 그러면서 일본 민주당이 그 대중적 기반을 많이 잃고요. 수박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항의 시위하고 나니까 뜨고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론의 눈치를 지금 다시금 살피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또 그 일본의 입헌민주당이, 일본에는 방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위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의 야당, 민주당 계열, 사회당 계열 야당은 과거부터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일본이 제국주의적 군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태클을 잡는, 이게 1차 목표였어요. 1차 목표다 보니까 아베 기시다 정권이 방위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이 방위비를 늘리면은 결국은 세금을 늘려야 되거든. 증세를 해야 되거든. 일본은 우리보다 정의감에 의한 투표보다는 세금에 의한 투표가 자리 잡은 나라예요. 좀 민주주의의 노년, 복지국가의 노년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방위비 증액 반대, 그 다음에 증세 반대,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일본 입헌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6월 달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이 좀 거세게 일어나면요, 그것까지 아마 받을 겁니다.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가능성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기회주의적 야당이 눈치를 보는 시점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불을 질러놓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핵폐기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 기시다의 입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셨던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온 겁니다. 그분들께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한국 정치 어렵습니다. 일본 민주당까지 신경 써야 되고요. 참. 양이원영 의원이 설명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정당화 부분 이야기도 말씀을 잘 하시고요. IAEA가 이야기하는 정당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IAEA는 해양 환경 생태계를 돌보는 데가 아니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만큼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은 생태계 파괴가 되더라도 핵 폐기물을 방류해도 된다. 저스티파이스. 이게 핵심이다라고 양이원영 의원이 설명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IAEA가 아니고 환경단체라면 다르게 생각하겠죠. 환경 관련 기구라면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데 IAEA는 그걸로 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원자력 발전이 향후에 발전할 수 있고 거기에 경제적 손실이 없다라면은 이거는 정의로운 거다라고 IAEA가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양이원영 의원한테 제대로 한 수 배웠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일본의 입헌민주당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숨 배 접고 원희룡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원희룡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갈게요. 첫 번째 이야기. 문재인 정부 때 타당성 평가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날짜를 한번 우리 되짚어 볼게요. 3월 9일 날 윤석열이 당선됩니다. 2022년 3월 9일 날 당선됩니다. 그리고 9일 후인 3월 18일 날 인수위가 가동됩니다. 인수위가 가동됩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가동된 지 11일 후에 타당성 조사가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호준 씨가 인수위 비서실에 있었고, 인수위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 이전 이야기가 있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윤석열 후보의 홍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만드는 곳이 인수위입니다. 저도 인수위 제가 참여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11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남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였지만요,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발한 지 11일 이후에 타당성 평가가 민간 업체에게 용역을 줬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13일에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이제 환경부 영향전략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보내는데요. 이때까지도 양서면이 종점이라는 가정하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7월 13일 날요. 7월 13일 날. 근데요, 갑자기 7월 26일 날 되어서 양평군에서 의견이 왔다라고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월 26일 날. 근데요, 이 날짜가 재밌죠. 7월 26일 날 한 달 전에 7월 1일 날 양평군수가 국민의힘이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야, 시기가 참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인수위가 출발하고 11일 이후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고요.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양서면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군수가 당선되고 26일 후에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YTN, 아니죠, SBS에서 기사가 나온 곳에 보면요, 이 용역을 준 회사에서도 지금 강상면이 아니고 다른 쪽 노선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애초에는. 근데요, 그게 국토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강상면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SBS에서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변경을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도 강화 IC를 설치하기로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화 IC는 지금 설치되고 있는 강상면 종점과는 다른 곳입니다. 상당히 위쪽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강화 IC 설치는 김성교 전 의원도 이미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공보물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확인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거,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는 JCT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밑에 남양평 IC가 있잖아요. 남양평 IC가 있는데 이게 자 아래위로 도로가 하나 있는 것과 삼거리가 되는 것과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사거리가 됩니다. 그죠? 어느 것이 사통팔달이라고 하잖아요. 사통팔달 바로 아래에 남양평 IC가 있는데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죠.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현재 그곳의 땅값이 평당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상면 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된다면요. 150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인근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건희 일가 땅이
종점 근처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뭐 여러 번 언론에 나왔습니다. 2002년 10월 달에 한진호 의원이 충분히 그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 은순 인베스트먼트 디벨롭먼트 회사가 있는데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종 변경이 일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팔면 되죠. 팔면은 지금 당장 팔아버리면 논란에서도 벗어나버리고 하는데 안 팔잖아요. 안 파는 걸로 봤을 때는 전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희룡이 이번 순방길에 따라간 것은 왜 갔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국토위 상임위에 불려 나오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깝깝하니까요. 가서 윤석열과 상의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이런 사태의 심각함을 잘 모를 겁니다. 왜 모르냐면요. 보통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충 지자체장, 시장 군수 이래 무마해가지고 해결된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뭐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라든가 또 코바나 콘센트 의혹, 그 다음에 또 이 공흥지구에서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거 국책사업이에요. 제가 늘 자꾸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이라는 게 다부처가 기재부도 관련되고 환경부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공무원들 관련되고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걸 쉽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1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윤석열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그런 모르는 상황들을 원희룡이 설명해 주려고 갔다라고 저는 뭐 제 짐작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희룡은 이번 상황을 한편으로 보면 즐기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원희룡이 백지화하자고 했잖아요. 백지화하자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직권남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책사업을 장관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성질나니까 백지화하자.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부처 사업이고요. 다부처는 여러 부처, 기재부가 예타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군부대가 있다면 국방부 의견 등으로 봤을 거고 수많은 절차들을 거쳤던 것을 탁 덮으면서 장관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운영이라는 이거 자체가 직권남용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를 다 지키지 않았다면 이건 역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언론에 나오면 25억을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25억을 들여서 했는 예비타당 조사를 뒤엎고 다른 노선을 검토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다. 본 타당성 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겁니다. 제가 낮에 강성범 TV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성형외과 갈 때요. 강성범이를 데리고 갑니다. 강성범이를 데리고 가서 이 성형 좀 해야 되는데 얼굴 견적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견적이 1조 8천억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요. 그게 사실 예비타당 조사가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건설하기 직전에 본 타당성 조사할 때 강성범이가 아니고 헬마를 데리고 가는 거야. 갑자기 헬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형외까지 가지고 견적이 언제 얼마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강성범이를 데리고 갔으면요. 본 타당성 조사할 때도 하다못해 강성범이가 뭐 겨울 옷을 입다가 여름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본 타당 조사가 바뀌는 게 한 5% 정도 바뀐대요. 길을 뚫다 보니까 마을이 있어서 둘러가기도 하고 산이 있다 보니까 터널을 뚫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55%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예 바뀐 겁니다. 강성범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는 강성범이었는데 본 타당성 조사할 때는 헬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사업이 뒤바뀐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어제 기재부 부총리 출신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전문가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면 그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경하는데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국정농단 되는 겁니다. 국정농단.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외부의 압력이 뜬금없이 누가 하겠어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익을 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인근에 뭐 금덩어리라도 있는 사람이 외부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원희룡은 짐작컨대 이 정도를 판단했던 거예요.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상의하러 찾아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원희룡은 정말 큰 배팅을 한 거예요. 큰 배팅을 한 건데, 이제는 원희룡은 윤석열 부부의 치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치부에 자기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깐부가 된 겁니다. 깐부. 친구가 된 겁니다. 제가 또 그 예를 들었죠. 진정한 친구는 무슨, 어떤 관계? 나쁜 일을 같이 한 사람. 강성범이하고 저하고 늘 좋은 관계예요. 친하고, 좋은 일만 하고, 기부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성범이하고 저하고 전화 자주 안 해도 돼요. 왜? 서로 간에 특별히 깊은 비밀거리가 없어요. 근데 강성범하고 저하고 둘이 어떤 이상한 나쁜 짓을 모의했다고 칩시다. 우리 서로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서로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성범이가 어디 가서 내 욕하진 않을까? 성범이 입장에서, 진영이 형이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않을까? 그래, 자주 서로 전화도 하고, 형 얼굴 한번 봐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깐부거든요. 지금 그런 겁니다. 직권 남용 의혹,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국정농단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김건희 부부와 원희룡은 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부부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캐비넷 동원해서 때려잡는 거. 그거 할 겁니다. 국내 오면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직기강 잡겠다고 할 겁니다. 공직기강 잡겠다고 분명히 할 겁니다. 왜? 내부 고발자라든가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공직기강 잡겠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캐비넷 풀 겁니다. 캐비넷 풀어가지고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또 터뜨릴 겁니다. 언론 방향을 틀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건이 무마된다. 공포정치를 해서, 맞습니다. 처음처럼 공포정치를 해서 이 상황이 무마된다. 그러면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는 원희룡은 자신들의 위기를 막아준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원희룡은 윤석열의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원희룡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윤석열 눈에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화물연대 파업 때 앞장서가지고 노조 때려잡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불법 파업은 엄단하겠다. 불법 파업은 원래 엄단하는 겁니다. 근데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불법 파업한다라고 왜곡을 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걸 막 때려잡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건설 현장의 폭력배, 건폭 얼마 있지, 거의 없어요, 건폭이. 있지도 않은 건폭을 만들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미 그때,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윤석열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원희룡은 이미 재미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의 후계자가 되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막 성질을 내면서 백지화하겠다라고 엎어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도 원희룡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길면 귀걸이 아닙니까? 특수부 검찰들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걸지 않아 버리면요, 또 무마될 수 있는 거예요. 원희룡은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권남용으로서 야당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윤석열 부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 내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바로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원희룡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근데 원희룡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폴란드 가 있습니다. 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검찰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한테 직권남용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러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게 원희룡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앞에 화환이 쇄도합니다. 화환이 쇄도합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브에서 원희룡을 차기 대권 주자라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일타 강사 퍼포먼스를 또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거 장관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장관은 원래 정당을 상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을 상대로 그런 짓, 정당을 상대로 그런 짓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한동훈이 국회를 거명할 수는 있지만은 민주당을 거명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그런 짓들을 윤석열과 검찰 독재를 믿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의 도박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로 또 넘어가 봅시다. 원희룡이 이렇게 목숨 걸고 윤석열을 지켜주는 척 하는데 국토부 내부의 제보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불과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리고 저 국책 사업을 시행할 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위원회들을 거쳤습니다. 친문재인 정부 외부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이 나오고 제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물까지 나온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흘러간다. 이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습게도 국민의힘이 이거 민주당 게이트다. 국정조사 하자고 하잖아요. 땡큐입니다. 땡큐. 우리 전동훈 전 민주당 양평 군수님 국정조사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그 땅산 곳 보니까 옥천면이에요. 옥천면. 옥천 냉면 파는 강상면, 강화면, 양화면, 양서면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동네예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 이야기, 유영민 비서실장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다 모두 다 조사받을 테니까 국정조사 하자라고 받아요. 국정조사. 민주당 게이트. 우리 민주당 게이트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합시다. 국정조사. 그렇게 하면은 저는 수많은 제보와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당연하죠. 국정조사하고 해피 순호님 당연히 국정조사하고 이제는 저걸로 가야죠. 특검으로 가야죠. 그렇게 가면은 정권이 흔들립니다. 정권이 흔들립니다. 자, 그 상황이 오면은 원희룡은 어떨까 할까요? 원희룡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발뺌할 수 있는 초식을 던져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김건희 땅이 있는지 나는 몰랐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 늘공들이 알아서 했다. 이 두 가지 핑계를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언급을 던져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했던 일이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은 김건희 쪽에다가 던져져 버리고 본인은 직권남용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직권남용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요, 사실 큰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이 그때 가서는 김건희 부부에게 뒤집어 씌우고 발뺌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원희룡은 교묘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척 해가지고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땅이 있는지 몰랐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하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함으로 인해 가서 빠져나갈 구멍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 정치 입문하는 과정도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총재죠. 김대중 총재 만났다가 다시 이회창 만나러 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좋은 지역구 주는 쪽에 붙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개혁파 하는 척 했다가 지금 또 윤석열한테 붙어서 하는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우리 정부, 우리 당 쪽에도 녹화한 적이 있다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출세주의자죠. 저는 그런 사람이 원희룡이었다라는 본질을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고발하고자 이 말씀을 밤늦게 갑자기 제가 오늘 아첨 잘하고 간신배조라고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토부 1, 2차관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둘 다 용대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맹활약이 기대된다.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방위를 하면서 굉장히 성과를 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한 안민석 의원님이 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크게 다쳐가지고 복합골절이 올 만큼 크게 다쳐서 못 가서 그 의원들께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결국은 17일 날 상임위가 열릴 거고요. 국토위 상임위가 열릴 거고 그때 되면은 가불 논박이 일어나면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제대로 갈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혁신위 이야기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위 위원장을 누가 추천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친명에서 추천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말씀으로서 제가 대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혁신위가 이제 정치를 모르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혁신 프로세스를 애초에 갖고 있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있지 않습니까? 당원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당원들에 의해서 의사결정권을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세게 나갈 거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겠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작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시작이 잘못된 게 도덕성을 기준으로 시작한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지금 돈봉투라든가 이 코인 관련 이야기인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우리한테 건 프레임이잖아요. 검찰 독재 정권이 우리한테 건 프레임이잖아요. 이걸 우선 이슈로 잡았다는 부분에서 좀 정무적 판단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당원 민주주의와 우리 내부의 기득권 해소라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당원단체 대표들과 혁신위와의 좀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저도 그 의견을 당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뵈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열심히 나가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회 실무자를 오래 했어요. 정치관계법이라고 하죠. 정당법, 선거법,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오래 했고, 저 법률 초안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선거법, 만들 때 제가 지금 광주시장 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님하고 2006년도에 그 법을 만드는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투표법, 재외국민들이 지금 투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외교부하고 같이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끼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이게 또 출마 욕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투쟁에 가장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매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변희재 안, 송영길 안, 정봉주 안, 박진영 안, 그 다음에 민주당 내의 어른들 안, 수박과는 좀 다른 어른들 안이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여기를 이재호 고문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안들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출마 욕심 있습니다. 있는데요. 현실이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구 문제도 제가 오랫동안 김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김포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에 가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1번지가 또 우리 민주당의 민도가 가장 높은 곳이 광주고 호남에서부터 혁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문제를 땅덩어리를 개발하는 지역에 다리 놓아주고 도로 닦아주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거다. 지금 국민들의 뜻은 윤석열 퇴진이다. 저는 윤석열 퇴진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을 모토로 내걸고
출마하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거고요. 지역구 문제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좀 긴장도 좀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제가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의 의원들의 성향도 파악을 하시고 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할 수 있지. 저 혼자 힘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김포 아니면 어떤가요? 뭐 그런 이야기요. 저는 원래 중대선거구로 혼자 아닙니다. 중대선거구제를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당에서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거고요. 선거구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거구제를 하더라도요. 정당이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면 한국 정치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한국 정치가 바뀌는 거죠. 선거구제 바뀐다고 해서 한국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구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연동형 비례제 일부 했더니 정혜영, 요정 같은 그런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지금 민주당 비례들 잘한 사람 뭐 있습니까? 선거구제 문제 아닙니다. 정당의 공천 방식이 정당의 이념과 노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야당이면 야당답게 잘 싸우고 여당이면 여당답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공천 제도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거제도 뭐 바꾸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밤에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자 좀 늘려주십시오. 구독자 좀 늘려주십시오. 제 민주진영 박진영을 도와주는 알바생들이 구독자 수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픽스의 정원이 때 모으듯이 민주진영 박진영의 뭐라고 하지? 멸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멸치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저는 상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상어라고 생각하고 톱 상어, 날 상어, 다양한 상어떼들 많이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